(2021년 5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문제를 갖고 이스라엘의 억제 전략과 한국의 방위 전략을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진 만큼 명분론에 휩싸인 말만 번지르르한 어떤 국가 방위 전략을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국가 방위 전략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타트를 끊어볼 테니까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억제 전략으로 본 햇볕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가는 겁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를 부제로 달았습니다. 도하 언론이 5월 14일 이스라엘 포병이 가자 지구로 155mm 포 사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있기 전에, 이러한 포격이 있기 전에 그 전날이죠. 5월 13일 날 0시에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트위터에 공군과 지상군이 동시에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띄웠습니다. 이를 보고 거의 모든 언론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군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했거든요. 지상군이 가자 지구로 진입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진입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 밤 9시에 이스라엘 육군은 지상군 소집 명령,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다시 또 지상군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작 그 다음 날인 14일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포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포격을 가하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갈 수는 있죠. 자, 이게 현재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마스가 속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래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 많은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 등을 도입해가지고는 지상에 늘어놓으면 다 찍히니까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인지 땅굴을 파고 숨겨놨는데,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걸 다 꺼내서 곳곳에 진지를 싸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먼저 공격을 한 하마스가 불리해지죠. 5월 10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공격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공군기를 동원해서 가자 지구를 맹공격했습니다. 로켓포가 날아오는 게 무섭습니까? 공군기가 무섭습니까? 공군기에서 떨어뜨리는 포탄은 100kg 단위 내지는 톤 단위로 갈 수가 있고요. 포탄은 글쎄요, 얼마나 되나? 앞에 뒤에 뇌관부 다 빠지고, 추진제 다 빠지고 실제로 떨어지는 폭약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몇십 킬로그램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막강하게 화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 공격에서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다랍니다. 이거는 하마스 측이 발표했습니다. 바셈 이사 사령관이 순교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걸 받아서 이스라엘 언론도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바셈 이사라는 사람은 알카셈 여담의 지휘자인데, 이 하마스가 그렇게 군대가 많지가 않아요. 인구도 한 100만 약간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은 군대라 그래봐야 여단 병력밖에 안 되거든요. 여단 몇천 명. 네. 그 최고 지휘관이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그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공격해서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북한도 이제 뭐 국방위원회 만들어갖고 김정은이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무함마드 데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 최고사령관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사였는데 이사가 사망했습니다. 네. 도하 언론들은 2014년 이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하마스 최고 지도자다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하는 미국의 의뢰하면 CIA 같은 해외 정보기관이 있고, 신베트는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신베트가 뭐라고 발표했나? 신바트라고도 발음합니다. 이날 공습으로 이사사령관을 포함해서 16명의 하마스 지도부가 제거됐다. 네. 하마스는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지게 했죠. 몇 사람을.
그러나 요인들은 숨기지 못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요인을 16명 사망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5월 7일 날 이슬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중에 5월 7일이 권능의 밤입니다. 그날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알 아크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반이스라엘 시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찰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경 진압을 했죠. 알 아크사 사원을 제가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를 잘 몰라서 설명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동예루살렘도 가봤었고요. 알 아크사 사원은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디나 메카와 더불어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에 이쪽은 유대교 성지, 저쪽은 기독교 성지, 이쪽은 뭐 동방정교에 와서 기도하고 뭐 정신없더만요. 이쪽은 또 이슬람 성지. 이슬람 성지는 저희 같은 관광객은 들어가지 못하죠. 섞여 살고 완전히 문화도 다릅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슬쩍 보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나갈 때는 조심합니다. 동예루살렘도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좀 상당히 못 살더만 남미 같더만요. 네. 이렇게 이제 알아크사 사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찰이 진압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시위가 커졌습니다. 이쪽 지역하고 또 떨어져 있는 지역이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는 뭔가 하면 가자는 영어고요. 지구는 그냥 우리가 뭐 지역이라고 붙인 건데 원래는 과거에는 이집트 영토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전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이 주로 차지했었죠. 이쪽 지역의 면적은 서울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가 365제곱킬로미터니까 뭐 강북만 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1994년에 오슬로 협정을 맺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주면서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싸우지 않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스스로 정치를 하는 자치구역이 됐습니다. 근데 2007년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단체가 생기면서 그쪽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게 됐죠. 이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처럼 가장 큰 이스라엘 도시인 텔아비브는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 그럴까요? 서울에서 한 수원, 서울에서 대전 정도?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겠네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한 100만 정도가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부터 그 뒤쪽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요르단강까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요르단강 서쪽이죠. 요르단강 건너가면은 요르단이니까 그쪽에 이제 좀 삽니다. 근데 이쪽을 이제 요르단강 서안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아니죠.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알 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철수하라라고 하면서 5월 10일 오후부터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5월 10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6.1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67년도에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의 공격으로 아랍 연맹을 격파한 날입니다. 격파하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날로 정한 하나의 경축일인데 그날 공격을 했습니다. 도합 1050발의 로켓탄을 쐈는데 1030발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 가드로 막으면서 공격기로 막 가자 지구를 박살을 낸 겁니다. AF통신은 이 대결로 가자 지구에서 48명,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3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고 이스라엘 사람도 5명이 숨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얻어 터지니까 하마스가 러시아를 통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왜냐? 이스라엘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지상군 들어간다고 하니까 숨겨놓은 대전차 미사일을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저 살은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죠. 어쨌든 이렇게 시끄러졌기 때문에 5월 16일 유엔 안보리는 화상회의를 엽니다. 네, 거기에서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된 거는 그 알 아크사 사원에서 뭐 싸우고 한 거는
자꾸 요르단강 서안 지역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자꾸 들어 청착촌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게 원인이다 하고 그걸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오겠죠. 빤한 성명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를 받습니다. 미국은 성명서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국무부 인사를 보내서 양쪽에 중재를 하도록 하죠. 그러나 하마스 편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 보좌관은 우리가 공격을 멈추면 그들은 좋아할 것이다. 조직을 정비해 다음 날 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오랫동안 그래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쌓았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서울의 한 강북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외곽에다가 이렇게 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는 갑자기 병력이 뛰쳐나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쪽에는, 그 다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에는 우리는 휴전선에 가게 되면 쫙 병력을 일일로 세워놓고 철책을 다 세워놨잖아요. 거긴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강이 워낙 없어갖고 사람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볼모지입니다.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 가다 보면 계속 황무지만 나오거든요. 누구란 땅만 나옵니다.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장비만 세워놓고 뭐 정착촌이 있으면 관심만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그쪽에서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억제를 응징보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한 번 때리고 나면 기를 죽여서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뭐가 날라오면 한 방 박살을 내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방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이 예상되는 모든 지점에 우리 부대를 배치하고 철통 같은 방어망을 그 옛날 프랑스가 쌓았던 그 마지노선 같은 방어선을 쌓는 겁니다. 이건 디펜스 전략, 순수 방위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 국방 전략이 있고요. 돈이 매우 많이 들죠. 그런 방어선 안 만들고 다 내버려 둡니다. 물론 완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중요한 목은 지키죠. 상대방 감시하다가 딱 우리만 때리면은 1000배, 100배로 때리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디터런스라고 그러는데 응징보복을 해서 한 방 때려놓으면요. 저쪽은 기가 죽어서 다시 못 덤비거든요.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게 억제 전략, 디터런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방위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억제 전략입니다. 방위는 한다고 하지만 뭔가 뚫리면은 그래? 너 우리 쳤어? 하면서 1000배, 100배로 때립니다. 그러면 더 깨갱하죠. 효과는 억제가 좋습니다. 억제력을 가진 나라들은요, 한 번 맞으면 상대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일로 막 하게 되면 상대 움찔움찔하면서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허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 같은 정보를 흘려갖고 하마스가 숨겨놓은 정보가 노출되게 하고 난 다음에 포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가보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못 갑니다. 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가난해 보이더라고요. 2등 국민이죠. 우리나라 주민증 같은 거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군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항상 이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들이 베트콩처럼 베트남을 분열시키려 희망하지만 그걸 꽉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정보국인 신베트하고 이스라엘 경찰이죠. 네. 그리고 나서 하마스가 뭔가 이제 도발을 하면은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박살 내는 게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먼저 성공을 하면 로켓을 쏘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자지구 바깥에는 장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보병 부대가 뛰쳐나오거나 뭐 전차 부대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다면 그쪽에서 그냥 펑펑 포를 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자지구는 좁고 하마스 세력은 약해갖고 거긴 비행장도 없습니다. 공군이 없습니다. 하마스는. 해군도 없고. 미사일은 갖고 와 쏠 수 있겠지만 큰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다 알죠. 그러니까 별게 없습니다. 하마스가 쏜 그런 거는 이제 로켓 같은 건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번에 활약했던 그걸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온다면은 데이비드 슬링, 뭐 성경에 나오죠. 이게 새총이죠, 새총. 그 다음에 더 높이 날아오는 거는 이스라엘판 사드인 에로, 화살로. 미국판 사드를 이 친구들은 에로, 미국판 패트리어트, 팩3를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은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은 미국도 없고요. 그걸 만들어서 3중으로 방어하고 있죠. 데이비드 슬링하고 에로는 가자지구에서 오는 공격보다는 뭐 시리아나 이란 같은 주변국에서 오는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방위 전략입니다. 그걸로 세 가지 무기로 일단 날아오는 무기는 맞고 그 다음에 때린 나라를 작살을 내는 겁니다. 응징보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이 못 덤비도록 하는 디터런스,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당하면 응징보복을 세게 합니다. 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포격을 가한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랑 비교하게 되면 우리 2010년에 천안함 공격을 당했을 때 아무 대응 못했죠. 연평도 때는 명백하게 북한이 쏜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가 같은 포격으로만 대응했죠. 155mm로. 북한이 방사포 쏜 거에 대해서 155mm로 대응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전투기 동원했나요?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때린 다음에 같은 포격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155mm로. 우리는 그날 내가 살기 위해서 해병대들이 막 머리에 불 붙고 하니까 막 쏘는 그 정도밖에 못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평대가 공격을 당했으면 그 다음날, 그날도 좋고 사실은. 우리 수원기지에서 F5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해미기지 F-16 띄워갖고 하면 해군과 어디에 있는 인민군 4군단 사령부를 작살을 냈어야죠.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까요? 쉽지 않아요. 단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 부대가 출동하는 자리에다가 목함지뢰 딱 묻어놔서 우리 병사가 나가다가 당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5mm 포를 쏘았는데 북한군이 없는 특정한 산림지대로 정확한 사격만 보여줬었죠. 이스라엘과 우리의 보복은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마스하고 북한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마스는 아까 여단병력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 주로 포나 미사일도 없고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는 그런 부대지만 북한군은 우리보다 병력도 많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지상군도 상당히 큽니다. 핵까지 갖고 있죠. 근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은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핵은 또 대응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는 북한이 때리면 우리도 때렸어요. 아웅산 당한다면 우리도 때리려고 했습니다. 실미도 부대도 있었고요. 근데 김대중 씨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북한이 때리면 우리는 참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물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 죽으니까 맞는 부대는 막 대응하는 자기 방어만 하는 거죠. 연평해전, 대청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다 그 모양입니다. 똑같이 북한이 때렸다고 해서 며칠에 우리가 응징보복을 해버리면 긴장이 고조된다. 이게 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부터는 햇볕 정책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막 맞는 우리 부대가 연평해전 같이 대응하는 것만 하고 응징보복은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막 했을 때 똑같이 하는 거, 응징보복한 걸 영어로 tit for tat, 정치학에서는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데 tit for tat 전략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김대중 정권의 판단인데 지금 문재인까지 와서 보니까 김대중이 추진한 평화 햇볕 정책도 또한 실패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 만들지 않았느냐. 책임져라 김대중. 전쟁이 없다 그랬잖아. 따져야죠. 북한은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도 군비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우리가 응징보복을 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해서 핵을 갖고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통일은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는데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제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 핵을 없애는 회담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게 방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민족 주체성입니까? 이거 진짜 김대중 대통령한테 따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민족 주체성이냐고. 주사파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이건 통일 포기입니다. 대화 전략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티포텟 전략을 다시 검토해서 이게 나쁘고 이게 좋다가 아니라 51대 49일 거 아닙니까? 내겐 레크니까 어떤 거가 더 현실적인지 선택을 해야지. 이걸 완전히 묵살하고 한쪽으로 가. 티포텟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가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 공유를 일단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북한하고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티포텟이 아니라 완전한 응징보복으로 억제를 하면서 하마스 괴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돼요. 오랜 시간 걸리죠.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티포텟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열한 군비 경쟁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소련이 견디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동유럽과 소련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대화로 가다가
북핵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건 김대중 이하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한테 따져야 됩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도 왜 그런 어수선한 보수를 했는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대화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대화 안 하나요? 미국도 하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 둘 중 두 나라가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될 겁니다. 다음 정권은 분명히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이 MD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우선 짧게 날라온 건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 다음은 데이비드 슬링, 새총으로 맞고 그 다음은 에로우로 맞고 3중 방어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갖춰야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상한 세력이 있어요. 윤미향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위안부 운동한다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있습니다. 미국의 MD도 뭐 중고도 고고도 해서 3중 방어인데 우리 3중 방어 이걸 갖춰야죠. 지금 우리 ADD하고 기품원 쪽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뭐 그냥 몸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공완을 개발했습니다. 2011년에 러시아에서 도입한 S-300 대공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호크 미사일, 미제, 구닥다리, 비행기 잡는 거, 느린 비행기 잡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천공2로 해서 패트리어급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히트킬 개념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슬링하고 에로라든지 사드하고 팩3는 적 미사일이 오게 되면 딱 맞춰갖고 완전히 박살내는 건데 우리 건 아직 파편이거든요. 파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에로나 사드급 방공미사일 국산화는 아직 요원합니다.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되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DMZ에서는 지뢰지대도 있어서 육군 병력들이 막 돌파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은 미사일을 쏠 텐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처럼 완전한 방어망을 갖춰라. 그 다음에 수상함이 오는 거는 그건 잡을 수 있는데 잠수함이 문제니까 우리가 공격형 원잠을 만들어서 그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방어망을 갖추고 난 다음에 F-35 들어오고 있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북한이 뭐 하면은 그걸로 응징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을 좀 깨고 난 다음에는 F-15K하고 KF-16 앞으로 KF-21까지 나온다면 그걸 동원해서 북한을 박살을 내는 걸 해야죠. 그래야 도발할 때마다 쟤네를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일체 얻어맞는 부대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대응을 안 하니까 북한이 마음 놓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탁 때려주면은 김정은도 겁을 먹고 김정은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봉기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한테 좀 하지마 하고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합니다. 지금 얼마나 오만하게 문재인 정권을 다루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요, 미국은 말로는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북한 때려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는 거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응징보복으로 하마스는 물론이고 시리아, 이란도 억제해 주니까 미국은 not bad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으로 시작된 햇볕 정책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권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평화는 입으로 나불나불거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딱 가드를 올리고 한 방 치고 그리고 얻는 겁니다. 평화는 돈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상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줘서 무기를 사고 운동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꾸 대화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점점 더 돈만 많이 지불하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피로 지킨 평화는 공고하고요. 또 국민들도 그 의식을 갖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죠. 송양지인, 유명한 말이니까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송양지인을 따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할 때고 그걸 중시하는 정권이 차기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다루는 거 보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다루는 걸 규탄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